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최고위 임명직에 오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모시고 그 속내와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24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방류를 둘러싼 각종 괴담들은 실체가 있었던 건지, 이에 따른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차관급 공직입니다. 취임을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포부로 무슨 일부터 해나가실지부터 좀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여러 방도들이 있지만 우리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또 통일 정책들을 건의하는 이런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제시하는 이런 통일 정책들이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의 생각, 지어 북한 주민들의 생각까지도 녹여내서 우리는 통일 정책을 만들고 있다. 네. 이런 큰 그림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런 자문기관의 사무처의 장을 이번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면 앞으로 미래의 통일 비전을 그리는데 바로 북한 주민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도 예. 지내셨고 석패하셨지만 예. 이렇게 또 큰 공직을 맡으셨는데 예. 주변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우선 민주평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됐다고 하니까 우선 민주평통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일단 오면 우리 정부적으로 정착금도 드리고 임대주택도 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분들이 도대체 민주평통 사무처가 뭐 하는 기관인데 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 이런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역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찾아가고 이렇게 돼서 대단히 이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와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말로 외연을 확 키우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민주평통을 좀 잘 운영하고 활성화한다면 우리가 평화 통일을 더욱 구축하고 미래로 가는 데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좀 실질적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망명한 리일규 전 북한 참사가 태영호 고영환 선배의 활약상을 인터넷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됐다고 귀순 동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태 처장님은 남북한에서 모두 차관급 공직을 경험한 역시 최초의 기록을 세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북한 엘리트층, 해외에 있거나 북한에 있거나 그런 그 엘리트층에게 주는 메시지 어떻다고 보시나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한류가 북한에 들어간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 물론 엘리트층도 항상 우리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거는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로구나 하는 건 이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한국이 정말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알겠지만 앞으로 통일이 될 때 결국은 제도가 하나로 되는 체제 통일이 된 경우 북한의 기득권층, 엘리트층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는 대단히 경쟁적인 이런 사회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있죠, 그런 거. 그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엘리트층은 통일은 좋은데 앞으로 통일이 된 다음 자신들의 달라질 위치, 신분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행정 관료직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입법기관에서도 일을 해보고 이번에 또 민주평통 사무처 처장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북한의 행정 관료직들을 쳐내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거고 그들도 제2의 인생 또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능력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평가하지 과거나 또 신분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이런 대단히 열린 사회다라는 걸 새롭게 엘리트층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자 보면 예. 영국 공사 하셨고 그때 예. 저도 이제 기자로서 예. 그때 이제 막 이렇게 활약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전격적인 또 이 탈북을 하셨고 예. 오셔서 서울 강남 지역구에서 의원하시고 예. 총선 또 뛰셨고 예. 또 이번에 이렇게 되시고 이걸 북한 엘리트들이 보면 저렇게 태영호 처장도 하는데 예. 나도 저 사회에 가면 내 능력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한번 올라와서 좀 일자리를 얻고 싶은데 과연 서울에 올라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능할까 이렇게 쭈밋쭈밋 긴가민가 할 때 앞집에 있던 돌쇠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대문 시장에 가게 하나 열었대 하면 멋진 비유시네요. 그렇지. 아니 돌쇠도 되는데 내가 왜 못할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장님이 돌쇠는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영호 정도가 가서 저렇게 되니 나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여러 방도들이 있지만은 먼저 온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하고 또 성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리면 그것이 곧 저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먼저 온 통일. 그게 또 태 처장님일 수 있네요. 글쎄요. 제가 그 사무처장으로 취임할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같이 북에서 온 사람도 먼저 온 통일이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먼저 온 통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통일 전이지만 한 직장에서 탈북민과 한국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북한에 가고 거기 가서 북한의 공무원들과 새로운 또 시스템과 또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으니 그런 준비 예행 연습으로 생각하고 사무처를 운영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온 통일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태 처장님의 북한 외무성 후배,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요. 리일규 전 참사의 언론 인터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냥 이대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어도 된다 하지만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 뭔가 좀 나은 삶이 돼야 된다. 나은 삶이 답은 통일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 태 처장님도 북한의 영국공사 시절에 오실 때 리 전 참사와 아주 비슷한 망명 동기를 이후에 하나로 밝히신 기억이 저도 납니다. 리 전 참사의 방금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올 때의 그런 동기와 너무 딱 빼닮았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평양에서 공부하다가 영국에 와서 정말 공부하면서 세상을 알게 됐는데 그런 애들이 앞으로 미래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은 우리는 어차피 북한에서 이제는 살 만큼 인생을 다 살았으니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자. 네. 그리고 얘들만이라도 좀 한국에 가서 자유로운 이런 삶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일규 참사도 그 지점에서는 저와 아주 매우 같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안 드릴 수 없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궁금하지만
리일규 참사가 그 태영호 선배라고 얘기를 네. 아까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한국 와서 예. 만나셨을까? 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 온 다음에 원래 일규 참사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도 만나서 같이 소주도 나누고 또 평양에 있을 때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일규 참사가 저렇게 빨리 커밍아웃 할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리고 매우 자주 만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나서 또 소주 한잔 하거든요. 예. 처음에 예. 딱 만났을 때, 제일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리전 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게 내가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네가 어떻게? 그리고 리전 참사 답변은? 저는 선배님을 보고 왔죠, 그러더라고요. 예상하는 대로인데 네. 좀 얼싸 않으셨습니까? 뭐 얼싸안고 비비고 뭐 대단히 감격스러운 상봉을 했습니다. 소주도 하시고 네. 또 오늘 밤에도 네. 만나신다니까. 저는 그 일규 참사가 그때는 언론에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일규 참사가 올 줄은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 대단히 잘 나가던 친구였거든요. 아니 뭐 최 처장님도 잘 나가셨잖아요. 그 친구는 좀 저보다 더 잘 나가던 친구예요. 그렇군요. 뭐 김정은 표창장도 받고 뭐 소위 북한에서 일러주는 남미통 세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주 잘 나가던 외교관이었는데 그런 친구마저 한국에 왔으니까 저도 처음에 볼 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최근 한 조간신문은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그 이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와 비교할 때 2배가 넘게 수치적으로 2.5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뭐 보고받고 분석을 해서 다 알 텐데 지금 북한 엘리트 등의 동요 이만큼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예, 상당합니다. 일규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공개적인 활동은 다들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특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대단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나의 탁구 라이벌 리일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탁구를 북에서 이제 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적에 치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쳤던 건 2013년, 지금부터 뭐 한 11년 전이죠. 그때 했는데 저희들은 거의 매주 탁구 경기를 했거든요. 저 청사 안에 있던. 근데 이거 아쉽게도 제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탁구 경기는 11점 내기로 1세트, 2세트 뭐 몇 세트씩 하는데 정말로 단 한 번도 리전 참사 이기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겨보려고 정말 아득바득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친구한테는. 너무 저보다 수준이 높으니. 실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번에 와서 제가 좀 한번 탁구 경기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날짜를 다 잡았었어요. 우리 민주평통의 탁구장에서 하자고. 근데 갑자기 또 뭐 일정이 저렇게 바빠지면서 계속 뒤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해도 제가 이기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몇 년 차이시죠, 나이가? 거의 한 10년 차입니다. 젊기도 하려니와 실력 차이가. 그렇지만 또 뭐 민주평통 우리 사무처장님 그 홈그라운드니까 그러게. 한번 쳐서 또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저 친구가 탁구도 잘하지만 축구도 대단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친구는 외교관인과 동시에 좀 스포츠맨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성사될 탁구 재대결 결과 나중에 한번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태영호 처장님이 한 번도 못 이긴 내 탁구 라이벌이라고 했던 리일규 참사 이제 만나셨다. 오늘 밤에도 또 만나서 또 정담을 나누신다는 얘기 하셨어요. 탁구 재대결 곧 성사될 거란 말씀도 하셨는데 SNS에도 나왔지만 참 잘 왔어 이런 말씀하셨고 꼭 통일 한국 만들어 보자 이런 다짐을 하셨는데 리전 참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태 처장님이 선배로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리전 참사의 힘을 이 통일
이렇게 이끌어 들이시겠습니까? 그 일단 이 일교 참사가 좀 한국 여러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우리 주민들과 접촉면을 좀 늘려가지고 일단 북한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 속에 좀 많이 알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탈북민을 한번 만났을 때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져온 일교 참사가 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 현실을 좀 많이 알리는 이런 역할을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쨌든 북한에서부터 쌓아온 이런 우정을 통일의 그런 역량으로 잘 활용하는 일들을 좀 둘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한 게 엘리트 외교관의 탈북이 이제 우리 태영호 처장님 말고 또 고영환 원장님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 나와 계신 분인데 밝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여쭤도 뭐 대답을 못 하시는 비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분들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외교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에서는 하나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특권층,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외교관들의 탈북이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대단히 신경 쓰입니다. 북한에서는 실제 외교관 생활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정말 완전히 대단히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보다는 그런 해외의 가족과 함께 나가는 비행기 타고 나간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예부대 정말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특권과 특전을 누리고 있는 그 계층 속에서 한국을 향해서 오는 탈북 행렬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지금 어느 정도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이제 쿠바 대사관에 있었잖아요. 쿠바가 이제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하면서 북한 사회 특히 이 순회층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쿠바는 좀 다른 나라잖아요. 그런데 쿠바에도 뭐 상납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상납에 내몰리다 보니까 리전 참사가 고민이 있었다. 자, 쿠바가 그럴 정도면 다른 북한의 해외 공간 사정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사정이죠. 쿠바는 쿠바 공간은 다른 북한 공간에 비하면 사정이 엄청 괜찮은 것입니다. 왜 괜찮은 것인가 하면 다른 공간은 이제 평양에서부터 그 공간으로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에 의해서 은행을 통한 송금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는 돈을 외교 행랑으로 날라왔습니다. 현찰을 달러로 베를린에 가서 가져오던 루마니아에 가서 가져오던 때로는 모스크바에 가서 가져오던 그런데 쿠바는 평양에도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평양에도 있고 쿠바 하바나에도 있는데 쿠바는 평양에 있는 대사관에 돈을 보낼 수 없어요. 제재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쿠바 대사관이 평양에서 쓴 것만큼 쿠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쿠바 정부가 유로로 돈을 줍니다. 아끼는 건가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환치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북 금융 제재망을 결국은 통하지 않고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쿠바는 저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어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일규 참사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쿠바가 한국하고 외교관계를 맺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 이제 북한으로부터 그걸 좀 막아라 수교를 그래 계속 다녔는데 쿠바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완전히 한국에 와 있고 쿠바는 베트남이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에 정말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일으켰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지금 쿠바도 우리 한국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정말 지금 높다고 합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8월 26일 국회에서 3대 세습과 고립 외교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는 뭐 리 전 참사 마음이겠지만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제가 구체적인 그 친구가 북한 실정을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은 주진 않았지만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에 대한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그 고충을 아마
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태 처장님은 김주의 실제 이름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김주예로 통한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이 김주의 후계자론 태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공식 후계자로 내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공식 행사 때마다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느냐? 그거는 좀 김정은 하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 속에 각인된 인상이 결국은 호전적인 인상, 핵이나 미사일을 쏘면서 즐기는 이런 인상인데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이미지를 좀 개선해 보려는 거. 그거 바로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도 역시 딸을 가진 아버지다.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려는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후계자네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정황상들을 놓고 보면 우선적으로는 후계자에 해당한 우전을 주고 있지만 만일 북한에서 후계자가 되려면 김주애를 지금부터 대단히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김정일의 경우에는 그 나이 때부터 인민의 지도자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고속도로에서 같이 삽질도 하고 뭐 북한 일반 젊은이들과 꼭 같은 옷을 입고 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김주애의 모습은요 완전히 북한 사회와 괴리된 모습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옷도 완전히 명품 옷만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의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의 그 어린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완전히 깡마르고 정말 북한의 일반 어린애들과 김주애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김주애를 정말 카리스마적이고 리더십 있는 후계자로 만드는 그 과정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게 주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자,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 아들의 스위스 유학설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그 김주의 오빠가 있다는 말은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김주의 밑에 남동생이 있다는 거는 여러 최근에 온 탈북민들이 증언에서 나옵니다.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 그 북한에 이제 승마장이라고 있는데 말 타는데 거기에 이설주가 몇 번 나왔는데 남자 애를 안고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김주의 한데는 분명 남동생은 있다 이런데 그럼 오빠도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북한 매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이자 김주애의 고모인 김여정이 김주애에게 깍듯이 하는데 특히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 잡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주 저 사진 한 장에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모가 조카한테 머리를 굽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후계 구도에서 만일 김정은 유got 상태가 발생한다면 권력이 절대로 형제로 수평이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권력은 수직으로 수직 하향. 선으로 4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모가 조카한테 허리 굽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대리 통치 얘기도 나와요. 급변 사태가 오면 네. 그 경우 1순위가 김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대리 통치에서 그때 당시 김주애나 그 밑에 동생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인데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김주애가 통치 후계자로 나서기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시점을 놓고 본다면 김여정이 대리 통치로 나설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가까운 봅니다. 시일이라면. 예. 네, 그렇군요. 최근 북한 매체는 연일 대대적으로 김정은의 잇단 수해 현장 방문과 이재민들을 평양의 임시구호소로 이렇게 옮겨와서 극진하게 또 이렇게 잘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북한 수해. 얼마가 죽었다, 피해가 엄청나다.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실상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나자마자 김정은이가 배다놓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 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났다. 용납하지 예, 못한다.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사회안전상을 해임시키고 도당 책임비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이걸 네.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한 것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대단히 애민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 피해가 난 그 구체적인 지역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북중 국경 지역인데 딱 같은 압록강에 비가 내리는데 중국은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방벽을 다 세웠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결국은 방제 벽을 다 세워서 수해 피해 이미 사전에 다 예방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 피해는 뭐냐?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건 인재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김정은도 이걸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걸 이번에 쭉 보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에는 피해가 없는데 북한 쪽에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민심의 불만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김정은도 엄청 지금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7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태 처장님은 지난 2019년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신 바가 있어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안다고 연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속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단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선을 대단히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그래도 김정은을 인정해주고 임기기간 3번이나 만나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자체도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향후 대화에도 대결에도 자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 네. 이렇게 대화 또 메시지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질문인데 북한이 미 대선 직전인 한 10월쯤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그것도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그럴 거란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견해가 어떠신가요? 이 10월 핵시험설은요. 글쎄요. 이거 김정은으로서는 용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월에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을 주는 알파로 작용하겠느냐 말겠느냐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중국과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약속한 것은 뭔가 하면 추가 핵시험은 안 하겠다. 이걸 김정은이 약속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시진핑은 그러면 향후 북한에게 비핵화 요구나 압력을 높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 사이 얼마 전 전략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 이걸 김정은이가 10월 달에 깬다? 이러면 향후 시진핑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4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지가 꼭 1년이 됩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고 어민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았던 각종 괴담들과 비난 공세가 뚜렷이 저도 기억나는데요. 과연 그 실체는 어땠는지 지금 관련 수산물 업계는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에 오염수 방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일이 1년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방류량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까지 방류량은 54,690톤입니다. 근데 이게 시냇물처럼 하루 종일 또 1년 내내 쫄쫄쫄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걸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류하고 닫았다가 또 방류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두 그동안 7차례 걸쳐서 54,000톤이 방류가 됐고요. 한 번 방류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7, 8천 톤 정도 방류하는데 네. 8월 중에 한 번 더 방류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한 8,000톤, 7,900톤 정도 방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저장량이 아직도 121만 톤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이걸 다 비워야 되는 건가요? 원래 우리가 1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얘기했을 때 지금부터 30년은 계속 방류를 해야만이 이게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3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물이 안 생기면 좋은데 그러면 그 지금 오염돼서 가둬진 물만 이런 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방류하면 끝나면 좋은데 지금 뭐 비가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수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방류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이건 물론 일본 정부가 방류하는 겁니다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30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은 뭐 저는 앵커께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게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문제, 오염 처리수 문제가 1년 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저는 지금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시에 뭐 그걸 위험을 제기했던 많은 분들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이걸 실 수 없는 거예요. 네.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 방류 오염 처리수가 완전 방류가 끝날 때까지는 단 한순간도 긴장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정부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네, 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영어로는 데브리라고 하는 해결료의 반출. 자, 이걸 꺼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오염수 못지않게 이게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중단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 가동이 다 끝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료 잔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완전 연소를 시켜서. 그런데 이 후쿠시마는 가동하다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을 발전을 할 연료가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순수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으면 뭐 그동안 이런 걸 제거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쓰나미가 덮치면서 침수된 상태에서 이 남아 있는 잔존 연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잔존 연료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것이 여러 침정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게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 측이 로봇팔을 썼는데도 반출에 실패했다. 그래서 3번이나 시도하려다 또 연기됐다. 낚시질 방식을 쓰다가 실패했다. 자, 이건 쉽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고준위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준위 방사능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방패장이라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소가 있는데 이거는 저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분들이 장갑을 끼거나 뭐 방호복을 입거나 할 때 이걸 입고 난 다음에 버리거든요. 이걸 폐기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엄청난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그 저준위도 아니고 고준위예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잘못 노출되면 바로 피폭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꺼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밑에 있고 여러 침졸문들이 있어서 지금 1.5m 길이의 그 강력한 파이프를 5개를 연결을 해서 끊으려고 했다는 건데 낚싯줄. 이게 왜 5개가 낚싯대. 필요하냐면 이게 똑바로 있으면은 긴 10m짜리 넣어서 끊으면 되는데 이게 뭐 여러 침졸문들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가면서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를 연결해서 각각 움직이게 하는 이 로봇 팔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선 시험 추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3g 정도. 정말 요만큼이잖아요. 네. 이 3g을 요 대낚싯대 같은 형식으로 끄집어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이 3g을 꺼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아하,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후쿠시마 방류를 둘러싼 괴담의 핵심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산 수산물이 위험하냐, 먹을 만한 거냐 이 부분이었어요. 1년 전 한덕수 총리가 했던 다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들으신 이 약속대로 우리 정부는 8월 19일까지 5만 건이 넘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나요? 문제가 된 시료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방사능이 그 자연 방사능이 이 우주 공간 전체에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스튜디오 안에도 이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능 제로는 지구상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방사능은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우리가 노출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기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준치를 넘어갈 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몸에도 다 방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5만 건 가까운 시료 채취를 해서 이게 시료라고 하는 게 바닷물 채취 또는 해산물 채취 또는 미역이나 돛 같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채취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닷물도 상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하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해류 흐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층에서도 꺼내고 중층에서도 꺼내고. 그걸 다 집어넣어서. 예.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여기저기 막 쑤셔서 그걸 꺼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추세를 봐야 되니까. 포인트가 있죠. 지난번에는 0.1이었는데 0.2가 됐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0군데 정도, 210군데 정도를 한반도 전체를 정해서 이거를 5만 건 넘게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이 기준치를 넘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완전히 안전하다. 지난 1년간은 완전히 안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무려 5만 건이 넘는 조사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물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바다의 안전을 지킵니다. 현재 해양의 92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사 지점을 20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저 퇴적물 조사를 통해 바다 밑부분의 방사능 물질까지 꼼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은 조사 지점에 따라 1년에 1, 2회 정밀하게 방사능 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은 방어, 농어 등의 어류를 비롯해 홍합과 굴 등의 폐류, 미역과 톳 등의 폐조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비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결과값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분석해낸 결과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방어, 농어, 홍합, 굴, 폐류 점심에 드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실제 어떤 그 선호와 구매 여부입니다. 얼마나 사서 먹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땠습니까? 전 5종에 걸쳐 결과가 나왔죠? 전 5종에 걸쳐서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사 먹은 양이 늘었어요. 네. 늘었고 평균 10% 이상 늘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어종만 한번 뽑아봤어요. 저거 잘 먹는 것들 아닙니까? 방어, 폐각은 여러 가지 조개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정어리도 있고 홍어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한덕수 총리가 그 1년 전에
그 비장한 각오로 이제 국민들한테 그 입장을 설명할 때 그 옆에 그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있고 그랬는데 그 표정들이 진짜 전장에 나가는 무슨 이런 네.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후로 그 당시에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거의 매일 브리핑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팬데믹 때 그 코로나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듯이 그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매일 브리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불과 1년 전인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저런 일본산 수산물이 저렇게 소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된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 위험해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 편견이나 또는 이른바 괴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걸 그대로 입증하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를 가보시거나 또 여러 수산시장, 뭐 노량진도 있고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국내산이다, 중국산이다, 일본산이다. 자, 일본산으로 분명히 표시해 놨습니다. 아까 그림처럼. 그래도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죠? 그럼요. 이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또 까다롭게 하는 거가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 원산지 표시는 보건복지부나 식품관리 쪽에서 거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속이면은 장사를 못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저렇게 원산지 표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문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적 걱정이 1년 전에 있었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써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자신 있다는 그 어떤 그 심정이 없으면 써놓을 수 없는 거죠. 기피하면 안 써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수산물을 먹는 분들의 이제 그 입맛 취향이긴 할 텐데 그 이게 이를테면 참돔은 굉장히 고급 어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참돔은 거의 99%가 양식입니다. 네. 이게 그 자연산으로 낚시인들이 낚시 잡아서 먹는 그런 건 극히 이례적인 거고 네. 그 참돔은 99% 양식인데 일본에서도 양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양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양식하는 방식이 먹이를 주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일본은 새우를 주 먹이로 해서 참돔을 양식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운 일본산 참돔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새우라고 하는 이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먹이로 키우니까 가격은 더 높겠죠. 그렇군요. 또 수입하는데 다른 데 비용도 있겠죠. 그런데도 일본산 참돔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후쿠시마 오염과 관련된 어떤 공포도 이제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느끼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이 시장과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동해바다 건너로 시작하는 한글 그 교가를 쓰는 교토 국제고가 일본 최고의 야구제전 고시엘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일을 따로 가리지 않고 지금 야구 열풍이 불어요. 그 학교 70%가 일본 학생들이고 야구 선수는 전원이 일본인인데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노래가 고시행구장을 여러 번 울렸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재작년부터 해마다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려일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1000가지를 걱정해도 한 가지를 빠뜨리면 안 된다. 빠뜨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5만건 가까운 검사를 해서 기준을 넘은 게 단 한 건도 발견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좀 느슨해져서 그런데 이를테면은 작년에는 하나도 발견 안 됐는데 올해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이 소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가 갈수록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늘고 있는데요. 이 느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우리 수산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수산업자들이 이 괴담 때문에 너무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제가 당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인천에 있는 연안시장이나 여러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 팬들하고 같이 일부러 수산물 먹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네.
그때 가 보니까 정말 그 손님이 반토막이 아니라 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가 한 달 이상 계속됐어요. 그러면 그때 입은 손해를 누가 보상해 줍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우리 손해를 입은 이 수산업자들이나 또는 소매업자들 또 도매업자들의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명의로 후쿠시마 괴담이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누군가는 정치권을 겨냥해서 무책임하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이 이 문제를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식의 괴담으로 우리 국민들이 호도되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저는 그런 점에서 꼭 무슨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년 전에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이 1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한 자기 반성과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의 재방송을 거쳐 8월 24일 토요일 오전에는 한 주간의 핵심만을 간추린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작동할 것 같지 않던 처서 매직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질식할 것 같던 폭염도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